예,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죠. 자, 민사법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어떤 행위가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행위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초로 해서 시작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계속 얘기하는데요. 뒷발을 걷어찼다.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 행위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근데 이 법에서 다루는 행위는 그 모든 인간사를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잠꼬대를 한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행위들을 다루는 게 법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행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인간 행위들인데, 이렇게 좀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죠. 모든 인간 행위인데 이 중에서요, 도덕이 담겨져 있는, 즉 도덕 또는 윤리 이런 것들이 다루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법이 관여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깨워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것만으로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어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이 문이 결국은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통과가 돼야 돼요. 여기가 바로요, 다루게 되고요. 여기 부분이 바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들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법이 다루게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도덕과 윤리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규범 또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갈 때요, 할머니들 버스에 이제 승차하게 되면 앞자리 있는 사람은 좀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건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인 규범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요,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즉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자네 나한테 손해를 좀 배상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와 같은 법률적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면요, 여기는 그에 따르도록 강제성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도덕규범과 법률적인 규범, 법규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줄여서 이 양자 간의 규범상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그거를 기초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들어올 부분이 이거죠. 지금 법적 사고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라고 할 때 이 행위는 뭘 갖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한테서 돈을 빌려서 나중에 1년 뒤에 갚기로 해야지. 이게 바로요, 결정이죠. 갑도요, 을한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안 갚으면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냥 그래 약속하지 뭐, 이렇게 스스로요, 의사를 형성하는 거야. 이렇게 이 의사 형성에 따라서 두 번째, 그렇게 합시다 표시하는 거죠. 결국 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합해진 것,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사표시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합쳐진 걸 의사표시.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좀 돈 좀 빌려주면 어떨까? 청약의 의사표시. 그렇게 하자. 승낙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들의 합이 계약,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기로 하자, 그 무수히 많은 계약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무슨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계약. 이 무슨은 그 계약의 내용대로 결정이 되겠죠. 돈 빌려서 갚기로 한다,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 팔기로 하자, 내가 저 사람 물건을 좀 사야 되겠다, 당신 나한테 팔면 어때? 청약의 의사표시. 그래, 당신한테 5천만 원 받고 내가 팔게. 이런 내용의 계약, 이걸 우리가 매매 계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바예요. 나중에 이제 좀 옆으로 쭉 펼쳐나갈 겁니다. 결국 이런 의사표시 합치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계약이 성립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 효과가 바로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권리가 있겠고요. 그에 대응돼서 의무도 있겠더라 이렇게 잡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효과는 결국은 그들 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의사의 중심을 둬서요.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 돈 빌리고 갚기로 했으면 그에 따라서 갚아야 될 의무 있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 의사에 따른 합치된 그 의사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 외에도요. 법에서 다루게 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외에 이거보다도 법률에서 미리 어떠하면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정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리.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요. 법률 규정에 따라 어떤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대로 그 규정에 따른 효과가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미리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의사 표시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효과 이외에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 물론 이 효과가 또 권리 의무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바로 발생케 하는 효과를 미리 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법정 채권 관계. 이러면 법률에서 미리 채권 채무가 어떠한 경우에 바로 그냥 발생이 돼버리도록 정해진 것. 이걸 우리가 법정 채권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었죠? 이건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자, 술집에 갔습니다. 술 한잔 먹고 있다가 옆 테이블 손님이랑 싸움이 이뤄졌어요.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 손님이 때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들 간에요. 나 때려도 좋아. 그래, 나 때릴게. 계약 없죠. 그들 간에 어떤 계약도 없어요. 그런데 맞았습니다.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미리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그렇게 발생된 채권 채무를 법정 채권 채무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 채권 채무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리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권리를 알게 되면 그에 대응돼서요. 오히려 상대방은 의무를 질 테니까 권리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쭉 시작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가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권리를 발생케 하는 이 원인이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예컨대 갑이다라고 하는 자가요. 여러분 이제 그 첫 페이지 한번 쭉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 갑이다라고 하는 자. 이 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을한테서 돈을 빌려요. 을한테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걸 우리가 돈 빌리고 돈 갚기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 금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하고요. 갚기로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건 이제 법률적 용어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배우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을한테서요. 갑이다라고 하는 자가 금 한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다라고 하는 자가 빌린 돈 가지고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X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 건물을 신축해요. 이런 행위들이죠.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 행위에 그 X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을이다라고 하는 자가요. 이제 갑한테 그 다음날 돈 빌려주고 한 달 뒤 정도에 찾아와요. 꼭 갑한테요. 야, 내가 돈만 빌려줘서는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 자네가 건물 신축했으면 이 X 건물에다가 나한테 좀 보장 좀 해줘. 이겁니다. 보장 좀. 어떻게 보장해 줄까? 이렇게 할 때요. 저당권을 설정해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당권을. 여러분들 저당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볼모로 잡는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법률적 용어로요. 저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X 건물에 대해서요. 자네한테 빌린 돈 보장해주기 위해서야. 저당권 설정해 줄게. 오케이. 이거죠. 이게 뭐다? 그렇게 해줘라는 청약이야. 그렇게 해줄게라는 승낙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제부터 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계약. 그러면 이걸 법률적 용어로요. 저당권 설정계약.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이런 행위라고 보자 이거예요. 을이라는 자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또는 갑이 을한테 빌려줬으면 이럴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다고 했죠. 빚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채권 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그래서 채권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권리에는 그래서 채권이다라고 하는 권리도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권도 있더란 얘기예요. 뭐 중간에 얘기까지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여기서 부각되는 것만 골라서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제 뒤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행위죠. 이와 같은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건 뭐다? 저당권이라는 이건 여러분들이 물권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물권. 그래서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생케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그러면 줄여서요. 물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권 행위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채권은 알겠어요. 어느 특정인이 어떤 특정인한테 당신 빚진 것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이고요. 대응적으로 상대방이 지는 의무는 채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권은 뭐지?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 거죠. 물권은 뭘까? 이렇게요. 이 물권은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물건 물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지금 펜슬이 있죠. 연필. 내 거 이거잖아요. 내 거. 내 거야 이거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물권에는 그래서요.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익숙하게 하면 되실 거예요. 되실 거. 지금 이제 이렇구나. 그런 용어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친숙함을 가지시는 겁니다. 점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요. 소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지하고 있다면 그대로 거기에 권리를 부여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소지하고 있으면 생기는 권리, 점유권이다. 인문강의니까 인문스럽게. 그 다음 점유권 이외에 우리 이제 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되는 권리인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요. 내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과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요. 병합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병합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합 이렇게 배우시는 건데 경합. 여러분들 갖고 계신 펜슬, 여러분들 소지하에 있고 여러분들 거죠. 그래서 내가 점유할 수도 있고 소유인 것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결국은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다라고 하는 권능으로 이루어져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펜슬이에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얻을 이익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갖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처분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쓰레기통에 그냥 나 이거 그냥 포기할래. 내 거 아닌 거로 할래.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처분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야. 예를 들어 그 컴퓨터를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처분이죠. 그게 100만 원 상당의 가격이라면 100만 원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라고요, 마음대로 언제나 사용, 수익하는 게 언제나 보장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어요. 제한하는 물건.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요, 전세권 같은 거. 인문 강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전세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건물인데 이거 다른 자한테요, 전세금으로 2억 받고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은 전세권, 즉 전세권자한테 사용 수익을 맡기고요, 여러분들은 사용 수익이 그동안은 제한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제한 물권 중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으로요, 대표적인 게 전세권입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용자와 익자를 빼서요,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해요. 용익물권. 그러면 제한 물권에는 용익물권으로서요, 전세권 같은 게 있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쓰기로 한 자는요, 2년 동안 자기가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100만 원 가치면 100만 원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치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가치를 제한. 즉 이거는 100만 원짜리라고 보기는 좀 곤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제한하는 물건을 우리가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용익물권의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담보물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이런 것들이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자, 이 사람 보시면 갑이 X 건물이에요. 지금 X 건물 이렇게 해서 신축한 거잖아요. X 건물의 시가가 한 5억 정도인데 을이라는 은행에서요, 저당을 잡아놨다면 5억 정도 제값받고 다 팔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뭐다? 그 가치, 그런 처분을 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 텐데 이 가치를요, 제한하는 물건으로서요, 저당권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담보물건인데, 자, 입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이제 약속된 용어니까요, 이 약속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할 때는 이 약속된 용어 자체가 조금 쉽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문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기서 말하는 이 담보는요, 그냥 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장. 즉 내가 5억 빌려줬으면,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했으며 5억 정도는 내가 보장받아야지, 이거야. 아시겠죠? 5억 정도는 보장받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을 설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죠. 위에서 좀, 자, 이거는 채권행위입니다. 이렇게 채권행위인데, 그러면 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자가 을로부터 5억을 빌려던데요,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을이다라고 하는 자는 이거죠. 을은 채권을 갖고 있고요, 1년 뒤에 갚기로 했다면 그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았을 때, 이때는요 달라고 떼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1년 뒤에 갚기로 했다면 그 중간에는 갚아 떼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게 떼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돈 빌려주는 날 바로 갚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갚기로 한 자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1년 기간에는 안 갚아도 되는. 그런데 이 1년이 지난 그 변제기에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요, 청구권의 모습으로 이제 전용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권리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요. 그 다음
청구권이라는 종류, 이런 권리의 종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면 물권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행위에 따라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다. 여기 하나, 을이라는 자가 을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물권은 좀 다릅니다. 채권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으면 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물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으로요 을이 저당권자라는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이런 약속만으로. 아시겠죠? 즉 을은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186조라는 것이 있어요. 186조. 186조에 따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공시의 원칙 이렇게 볼 거예요. 공시의 원칙. 공시라는 얘기는 이것도 한자니까요. 공공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예요. 토지 또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만약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나 그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소유야. 이렇게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물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소유라면 내 거야. 내 거니까 당신 쓰지 마.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물권인 거야. 이걸 우리가 배타적인 지배권,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배타적으로요 남의 침해를요 방지할 수 있는가? 자기 소유인 것이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건물은 저 사람 소유구나. 이렇게. 그렇게 저 사람 소유인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등기제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등기제도가. 이 등기제도에 여러분들이 결국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요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을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행위만 있다고 해서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은 186조에 따라서요 이런 행위에 따라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부동산인 경우일 때, 부동산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얘기하면, 갑은 X 건물이 자기 소유라면 이거 남한테 처분할 수도 있죠.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팔아넘긴다. 이걸 법률적 용어로요 매매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매매계약. 자, 또는 이 X 건물 수리가 좀 필요해요. 수리가.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공사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공사를 맡기는 걸, 그런 행위, 그런 약속을요 우리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도급, 이런 표현을 써요. 도급. 도라는 건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 계약, 이걸 도급 계약, 이건 약속된 용어입니다. 약속된 용어.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를 이제 쭉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을 규율하는 법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쪽을 규율하는 법. 이걸 우리가 채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쪽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채권법. 이쪽을 규율하는 법을요 우리가 물권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물권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전을 보시면 먼저 물권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 채권법이 나오고요, 가족법이 나와요. 가족법이. 자, 그런데 그 모두 앞에 민법 총칙,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총칙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법이라는 건 이거예요. 채권법에선 어떠할 때 그런 원인이 있겠죠.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원인들이 있겠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소멸되기도 하더라.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돈 빌렸어요. 갚기로 한 날째. 갚으면 이제 더 이상 채권 채무는 없잖아요. 갚으면. 아시겠죠? 갚았는데 또 달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규율을 하게 됩니다. 채권법에서. 각 원인별로요. 각 원인별로. 그런데 물권법에서는요. 여기도 어떤 물건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성립 원인을 얘기하고요. 어떤 원인이겠어요? 소지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생기고요. 소유권 이와 같이 사용 수익하기 위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야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제 상대방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인에 따라 어떤 효력이 생기면 어떻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되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을 규율해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 행위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경우를 가지고요 규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공통돼서 묶여져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더란 얘기야. 공통적으로 묶여져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공통 분모를 뽑아내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계 각국의 아버지라는 게 있죠. 또는 어머니라는,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라는 분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세계 각국마다요. 어떤 아버지는 못생긴 아버지가 있고, 어떤 아버지는 훤칠한 아버지도 있겠고요.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친절한 아버지도 있겠고, 어떤 아버지는요 나쁜 아버지도 있겠고요. 또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각각의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각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나 아버지는 이렇다라는 공통된 상이 있더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한마디로 뽑아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서 앞서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앞서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 또다시 얘기하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양만 늘어가고요. 그러니 공통된 걸 한번 뽑아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오시면 이런 권리를 또는 이와 같은 저당권 이런 권리들을 과연 이 을이라는 자가 취득은 할 수 있을까?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상대방은요, 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뽑아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요, 첫 번째, 우선 권리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배우실 테고요. 권리의 모습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고, 우리가 조금 이따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런 권리들의 주체는 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분모 하나가 민법 총칙 맨 앞부분에서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이렇게 뽑아내듯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권리들의 대상, 객체는 뭐지? 이거예요. 그런 객체, 그런 권리들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야? 건물 같은 것이 있겠죠. 건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권리의 주체 파트에서는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된 내용을 하나 앞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우리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요, 사람인데 법률적 용어로는 무슨 표현을 사용하냐면 자연인 이렇게 표현해요. 자연인.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등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붙여진 용어냐면 사람이 출생을 하면 자연,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말이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자, 사람이라면 그럴 텐데요. 단체는 어떨까 이거야? 단체는. 그래서 그 단체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을까? 우리 단체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단체도
권리 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 그렇게 정해지면 인정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법인 이렇게.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있겠죠. 그다음 아닐 비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면 사단재단 이렇게,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또는 비법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 한자로 접근하면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법인 단체, 즉 그 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이 있겠더라 이거죠. 사단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구성원들, 사원들, 그자가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얘기고, 재단은 재산이 본질이다. 어느 대학교 법인, 학교 법인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럼 비법인 사단 대표적인 게 바로 종중이에요. 여러분들 종중.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권리의 객체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거야. 권리. 채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을 뽑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권리의 객체는요, 공통된 것으로요, 물건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있는 X 물건을 빌려 쓰기로 했다. 빌려 쓰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대차 관계잖아요. 대차. 결국 그런 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X 목적물을 팔아넘기기로 했어요. 실제 팔아서 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콜라가 마시고 싶다. 편의점 들어갔어요. 편의점에서요, 콜라 콜라 한 캔이든 이렇게 해서요, 얼마입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주고 여러분들 사면 여러분들 소유가 된 거지. 이게 바로 소유권의 객체인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공통된 건 물건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물건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건물 같은 토지 이런 것들은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외에는 뭐가 있으냐? 부동산 이외에는 동산으로 취급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용이하게요, 움직여질 수 있는 거, 지우개 같은 거, 펜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동산이죠. 근데 건물,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건물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토지, 대표적인 게 토지와, 조문을 보시면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착물. 그 정착물에 바로 건물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건 각각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지 않아요. 각각 별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그 다음 정착물 외의 것은요, 전부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컴퓨터, 이거 다 동산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객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물건에 대해서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소유권자, 그런 사람으로서 권리 주체가 되는데, 이 권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권리의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의 변동. 자, 권리의 변동 중에는 그 원인 중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다. 이게 바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법률 행위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권리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법률 행위 이렇게. 그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의 그런 원인을 이루는 행위들, 그 행위들을 통칭, 약칭해서 법률 행위라고 약칭하고, 그 법률 행위가 갖고 있는 공통된 내용을 민법 총칙에서야 미리 얘기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저 사안을 고스란히 이쪽에 와서 좀 뽑아내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모습이 있어요. 권리 변동의 모습도 있고 원인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요, 한번 묶어서 예를 갖고 한번 얘기하죠. 갑이라는 자가요, X 목적물도 있고요, Y 목적물도 있어요. 이 건물들입니다.
건물. 예.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건물주예요. X 건물도요. 갑소유고요. Y 건물도 갑소유야. 자, 근데 갑이 이 X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다라고 하는 자한테 저당권을, 돈 빌리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한테, 돈 빌리고, 을한테, 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빌린 5억 있잖아. 그거 보장해 주기 위해서 Y 건물에 대해서 당신한테 저당권 설정해 줄게. 땡큐.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만 갖고 을은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을이 저당권자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86조에 따라서요. 등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등기. 이러면 이제 을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요. 근데 이 갑이라는 자가요. Y 목적물, 건물에다가 을한테 이제 일단 은행에서 돈 빌리고요. 은행한테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요. 야, 이 Y 건물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이다라고 하는 자한테 팔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찾아가죠. 야, 내가 갖고 있는 Y 건물이 시가가 10억인데 을한테 5억 빌린 상황이고 을이 저당권자니까 자네는 5억만 나한테 주고 사.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0억 가치 그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가치에 제한인 거야. 이게 이제 담보 물건을 하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자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이라는 자가 그래 좋아. 내가 그거 5억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자, 근데 이렇다고 해서 병이라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안 하죠. 왜? 법률 행위라는 이 매매 계약, 이 약속에 기해서 플러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기도 186조에 따라서요. 누가 봐도 이제는 병 소유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 즉 공시로 등기가 갖춰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기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소유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됨에 따라 병은요.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갑소유는 아니고요. 병소유죠. 병소유인데 갑이라는 자가요. 이 상태에서요.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갑소유는 X 건물은 갑소유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X 건물은. 그런데 이 갑이라는 자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 시끄러운 얘기죠. 상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어요. 자식. 그래서 B라는 자, 이 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요. 여기는 B는 당연히 소유권을요.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속. 이렇게 해서 B가 상속을 받게 돼요. 상속. 근데 상속을 받는 이런 원인일 때에는 이건 갑과 B간에요. 내가 이거 건물 아들한테 줄게. 이런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갑은 사망한 거지. 이 사실만으로요. 그냥 B는 상속받아서 이 소유권을 당연 승계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소유권을 당연 승계받게 돼요. 승계. 이렇게. 왜냐?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지만 187조에 따라서요. 이때는 등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법에서요. 그냥 딱 못 박아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원리니까 이런 원리는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이 B가 그냥 상속받게 됩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가 이렇게 변동돼 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요. 갑이 사망함에 따라 B가 상속받아서 그대로 승계하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괄승계. 이걸 그래서 권리의 모습으로요, 변동의 모습으로 포괄승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괄승계. 일체의 것들을 당연 모두 다 승계가 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경우는 갑한테서 있던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병이라는 쟤한테요 넘어간 거죠. 알겠죠? 이것도 갑한테서 병한테 이전을 된 건데 이처럼 포괄적으로 이전된 건 아니죠.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이런 원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적 승계 중에 이건 전부 이전되었다 이거야, 소유권이. 그런데 2단계까지는 어때요? Y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으며 을은 저당권자지 이 을이 갑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건 아니죠. 알겠죠? 결국 이런 권리로 제한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자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라 그 제한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설정했다 이거예요. 설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 그대로 이런 내용이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용어들을 붙이는 거야.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용어들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권리의 취득 권리의 모습이에요. 취득의 모습.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보니까 여기는 물권행위. 이것도 매매계약 채권행위면서 물권행위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행위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로 통칭해서 못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빌렸어요. 소비대차계약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근데 또 저 사안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런 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인 채권행위도 있고 이런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물권행위도 있는데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두 공통된 내용을 다 뽑아서 얘기하니까 무슨 행위라고 약칭돼서 나올 수 있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약칭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공통된 모습을 한번 보자. 계속 누차 얘기지만 아버지란 어떤 상인가? 이 공통된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러면 그 사는 아버지인데요. 착한 아버지야, 친절한 아버지야, 못된 아버지야. 이건 각별로 보자. 이런 형태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자, 근데 이런 법률행위는요. 또 하나 생각하십니다. 갑이 Y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갑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지만 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원 등록을 하려고 해요. 학원 등록을. 자, 그런데 그 학원 등록 날짜, 근데 뭐 25일입니다. 25일 날 이제 등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학원에 등록하러 가려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야, 나도 등록해야 되는데 내가 등록비 여기 자네한테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내 수강 신청도 대신 해줘.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3자한테 맡겨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대리.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꼭 법률행위를 그자 직접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자한테 맡길 수도 있다니. 돈도 다른 자가 대신 빌려올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것도 다른 자가 대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 공통된 내용으로요. 민법 총칙에서 대리라고 봐보자. 이겁니다. 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 행위를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대리 행위.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얘기하죠. 네 번째. 그런데 이런 법률 행위를 이제 전제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법률 행위를 전제로 어떠한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자. 그냥 매매계약. 자기가 컴퓨터 갖고 있어요. 이걸 중고나라에 팝니다. 이런 형태를 매매계약이라는 이런 법률 행위가 있을 때 이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계약을 약속을 했다면
약속된 대로 효과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효력이 있다 이래서 유효 일으키기예요. 유효. 자, 그런데 이렇게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팔았으면 판자는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요. 산 사람은 그 대가로요, 배금 얼마, 100만 원 주기로 했다면 100만 원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언제나 이렇게 성립은 되었다면 이른 효력은 있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요, 무효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 이런 사유도 있겠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무효라는 얘기는 이것도 한자입니다. 효력이 없을 무예요. 그러면 애초에 권리 의무는요 없다 이거죠. 이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취소는 뭐다? 여기서 소다라고 하는 것은 소급 생각하시면 돼요.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앤다. 어떻게 해서 소급해서 없앤다. 그런 일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취소예요. 취소. 이건 약속된 용어입니다. 여기도요. 그러면 어느 경우일 때 무효고 어느 일 때 취소냐? 이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책의 문제.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또 피파 월드컵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옷을 잡고 수비수가요, 공격수 옷을 잡고 계속 안 놔주더라. 이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 효과로 옐로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취소 정도의 효과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허리를 날라서 차요. 허리를 그 축구하러. 그러면 선수 생명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행위죠. 이렇게. 그럴 때는 무슨 효과를 줄 수 있다?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일이 정책적으로 미리 정해지는 거야. 따라서 법률 규정을 볼 때 어느 때 무효라는 효과, 이건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그건 그 고스란히야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럴 땐 무효구나. 어느 때는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구나. 그러면 이건 취소의 사유로 되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 국회에서 알아서 정하게 된다. 그럼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유가 있으면 무효인 효과로 그냥 판단하고, 판사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 있어? 그러면 취소의 효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판사가 할 몫이에요. 이해되었죠? 그래서 법을 정하는 건 국회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건 법원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5번째에서는 이런 효과가요, 소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권리에 또 공통된 소멸 사유를 보니까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돈 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 자예요. 그런데 그 돈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예를 들어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런 권리를요 소멸시키도록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시효기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게 하는 기간제도, 이게 소멸시효기간이에요. 이런 내용은, 소멸시효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리걸 마인드는 잡고 여러분들 이제 쭉 보셔야 되니까요. 권리자 측면에서 얘기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린 법은 어느 한편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법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제 달리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요 돈을 빌린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돈을 빌렸습니다. 1년 뒤에 갚기로 했어요. 갚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갚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수증을 통상 받죠? 영수증을. 그래서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때요? 이미 갚았고 영수증까지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요, 몇 번에 걸쳐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잊어버릴 수가 있죠. 갚았다는 걸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년 흐른 어느 날 당신한테 돈 빌려준 자야 내가 돈 갚아 받아놓고 이럴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 안에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면요, 그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이 제도의 타당성도 어느 정도는 뭐 일응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자료 있죠? 여러분들 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이 자료를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료를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1페이지부터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이제 조문을 보시든지 그 내용을 보시든지 할 때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말로만 설명해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조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구체화가 돼서 머릿속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감 잡은 상태에서요, 우리 이제 내일 자료 맨 뒤에 가시면 사례 문제를 좀 달았어요. 좀 재밌게 꾸렸는데 뭐 법적 분쟁 사안이 아무리 재밌어 봐야 재밌지가 않죠. 그렇죠? 반드시 뭐 억울한 자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 사례 문제를 이제 또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룰 텐데 그 사례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요, 감 정도 잡혔던 게 조금 더 이제 각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입문 강의 때 우리가 요구하고 목표로 두었던 3가지 정도 법률 용어, 입문 때 반드시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 될 법률 용어, 그 다음 조문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민사법적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이 3가지가 형성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1페이지부터요, 구체적으로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